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 국군의 날이죠. 아나운서님 혹시 한국 군사력 세계 순위 이런 거 요새 나오는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몇 위 정도 할까요? 우리나라 그래도 꽤 높지 않을까요? 한 6위, 7위 정도? 오, 정확히 아시네요. 맞아요? 예, 세계 5위라고 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으로 저희가 5위로 랭크가 되고 있는데 한국군의 군사력이 이제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전 세계 5위면은. 네.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쟁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군사력이 이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요즘은 게임 속에 한국군이 직접 등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군의 날을 맞아 한국군이 나오는 게임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군의 날을 맞춰서 주제를 좀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한국군이 직접 나오는 게임들을 살펴보는 걸까요, 오늘? 이게 이제 한국 군인이 나오는 게임이 있고 한국 군이 나오는 게임이 있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군이란 건 결국 대한민국의 군대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군대가 어떻게 나오는가라는 걸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한국군이 나오려면 당연히 한국에 관련된 어떤 전쟁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대전에서 한국군이 얽힌 전쟁 이야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1950년의 6.25 전쟁이겠죠. 그래서 6.25 전쟁, 그다음에 한국 전쟁을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현대전 게임으로는 워게임 레드드래곤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정확히 6.25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네. 가상의 역사죠. 실전을 다루긴 조금 애매하니까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가상 역사 시나리오를 하나 쓰는 거죠. 대충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시나리오가 부산 포켓 작전이라는 정말 작전 이름 같은 시나리오를 주는데, 1987년에 저희가 이제 현실에서는 민주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가상 역사에서는 당시의 독재자가 민주화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그러면 북한 수뇌부는 지금이 침공의 적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인데요. 이게 근데 구조가 6.25랑 똑같습니다. 초전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이제 대한민국군은 쭉 밀리면서 부산까지,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설정을 왜 하는 거냐면, 사실은 서구에도 많이 알려진 한국 전쟁은 6.25 전쟁이 맞거든요. 근데 1950년대의 전쟁을 표현하면 군사 장비가 너무 옛날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년대 정도의 현대전 장비를 가지고 전쟁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요거를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6.25랑 똑같이 굴리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나온 게임이 워게임 레드드래곤이라는 게임이죠. 그러면 게임 플레이어는 한국군 병사로 참전하는 거예요? 이게 병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게임하면 왜 병사 하나가 막 총 들고 뛰는 장면을 상상하시는데, 이 게임은 전략 게임이라서 개별 병사를 조종하기보다는 거대한 군단, 사단, 여단 이런 단체 자체를 조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어는 개별 병사가 아니라 연합군 사령관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게임 안에 등장하는 거는 내가 병사 하나를 좌우로 점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2사단을 몇 킬로 앞으로 배치하고 6사단은 후방으로 배치하고, 이렇게 왜 지도에서 이렇게 그 군대에 가보면 그 부대 아이콘들을 놓고 막 움직이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런 식으로 게임을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에 실제 한국군이 사용했던 소총, 전차, 전투기 같은 것들이 각 부대에 배치가 돼 있고, 그러면 플레이어는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북한군은 현재 어디에 어느 정도의 병력이 있으니 맞춰서 이쪽으로 얼마를 움직이자, 이런 형태의 게임이 진행이 되는 것이 이 워게임 레드드래곤의 방식이에요. 약간 작전표예요. 딱 그렇네요. 보면. 네. 그럼 이 게임에서 한국군은 강하게 나와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이제 우리가 제작한 게임은 아닙니다. 유럽 쪽에서 만들어진 게임인데 1980년대 한국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 알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또 군사 기밀도 있고, 우리도
80년대 한국군에 대해서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막 얘기를 하시지만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당시 한국군을 정밀하게 묘사했느냐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그냥 한국군이 나온다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뭐 한국군이 혼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북한군도 있고, 이 게임이 한국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뭐 나토까지 전 세계 군대가 다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 게임은 시나리오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멀티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 뭐 대결을 한다. 그러면 나는 한국군을 골랐어. 그러면 나는 스웨덴군을 골랐어. 근데 만약에 실전처럼 다 고증을 해버리면 다 미군을 고르겠죠. 그러면 뭐가 재밌겠습니까? 네. 누가 북한군을 고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런스를 위해서 가상의 설정들을 좀 맞추는 거죠. 80년대 한국은 그렇게 경제력이 높지도 않고 막 군사력이 세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체가 돼버리다 보니까 실제 플레이를 해보면 아니 이런 장비가 있었다고 당시에? 이런 첨단 장비가 주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 나라와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게 밸런스를 맞춰준 점이 있어서 한국군이 강력하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부분에선 조금 세졌는데 또 그렇다고 세다고 말할 수 없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한국군이 강력하게 나오는 케이스라고 하면 다른 게임 하나를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군이 강력하게 나오는 게임 뭔데요? 예, 이게 좀 옛날 게임이긴 합니다. 이름도 길어요. 커맨드 앤 컨커 레드 얼러트 2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이 게임은 어떤 게임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지도에서 막 그 유닛들이 움직이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게임이고, 뭐 자원 모아서 병력 생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또 흥행한 게임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배경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연합국들이 있죠. 이 연합국들이 뭉쳐서 가상의 3차 대전을 벌이는 또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뭉치는 연합국에는 한국도 들어 있어요. 근데 다른 유닛들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나라마다 특수 유닛을 하나씩 주는데 여기 한국의 경우에는 특수 유닛으로 뭘 받냐면은 그 공군 전투기 보라매라는 유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저도 이게 2000년대 게임이거든요. 제가 이때 플레이해보고 너무 놀란 게 야 한국 왜 이렇게 세?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원이 똑같이 들어요. 다른 나라 전투기랑. 근데 얘는 체력도 한 1.5배? 공격력도 한 2배가 되다 보니까 또 전투기는 공중에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적 탱크가 막 밀려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다 터지는 거예요. 우리 전투기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플레이하는 친구들이 제작진에 한국인이 들어갔나? 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아니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한국이 이렇게 세지? 그런데 제작진은 한국에서 반응이 그렇게 나오니까 약간 립 서비스로 우리가 한국을 좋아해서 그렇게 해준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게이머들은 뭔가 잘못 만들었겠지라는 생각을 주로 하긴 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회자가 될 정도로 한국군이 정말 강하게 나왔던 기억은 뭐야 너에게? 라고 하면 전부 이때 이 커맨드 앤 컨커 레드 얼럿의 한국군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는 이 전투기의 이름이 보라매였잖아요. 그런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얘기하자면 최근에 한국에서 만든 자체 제작 스텔스 전투기가 있죠. KF-21이라는 이 전투기의 이름이 보라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그 지금 전투기 연구원 중에 당시에 해본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국군의 날을 맞아서 게임 속에서는 한국군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게임 속이지만 한국군이 강력하게 나왔다고 하니까 좀 뿌듯해지는데요. 그럼요. 역사 속에서 한국군이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앞서 말씀드린 건 주로 현대 한국군을 얘기를 하는데 네. 뭐 대한민국은 아니더라도 한반도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오는 게임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드마이어의 문명 시리즈, 사실 이 코너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네, 있는데 맞아요. 여기에 한국 문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게임 시리즈에는 문명마다 특수 유닛이 하나씩 또 주어져요. 예를 들어 뭐 이집트 문명이다 그러면 이집트 전차, 태국 문명이면 코끼리 그 군대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죠. 뭔가 이 나라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특수 무기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일본 사무라이, 몽골 기마공병 이런 것처럼 한국 특수 유닛도 존재합니다. 뭐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한국 하면? 모르겠어요.
뭐가 이거를 있을까요? 제가 게임 모르는 분한테 항상 물어보면 네. 일본어로 나온 게 거북선. 거북선. 네, 저도 지금 생각났어요. 네, 똑같습니다. 두 개의 특수 유닛이 나오는데 화차하고 아, 거북선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화차와 거북선의 위력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작자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똑같이 이거 왜 이렇게 세?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특히 화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조선 문종 때 이제 처음 이제 실전 배치가 되는 무기인데 이 동시에 이 화차랑 같은 레벨의 무기라고 하면 다른 나라는 투석기 있죠. 왜 큰 돌 날려 쏘는 그걸 사용하게 되는데 화차 같은 경우에는 화력이 이것도 한 1.5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화차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또 항상 이 한국 문명이 과학력이 엄청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남들이 활 쏘고 있을 때 과학을 많이 올려갖고 빨리 화차를 뽑아서 다 밀어버려야지 이런 전략도 있기도 하고요. 또 거북선은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네. 거북선은 대신에 그 단점이 하나 있긴 해요. 그러니까 돛이 없잖아요, 배가. 그래서 대양을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막 대항해 시대처럼 막 큰 바다를 건너진 못하는데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전투에서는 거의 뭐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면서 한국 문명을 골라서 거북선으로 전투하겠어라는 친구들은 맵에서 대양이 있는 맵을 안 고릅니다. 전부 연안에서 상대 무역을 봉쇄하는 용도로 쓰기도 해서 한국 문명이라고 했을 때 5,000년 한반도 역사가 전반적으로 해외에서는 저기는 군사력이 꽤 강한 곳이야라는 이미지가 있기도 하죠. 혹시 그럼 미래의 한국군을 다룬 게임은 없어요? 그렇죠. 순서가 그래요. 현대 한국군, 과거 한국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미래의 한국군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임들이 많아요. 근미래 SF 게임들.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라기보단 지금보다 한 50년 뒤의 미래를 다룬 게임들에 보면 한국군 특수부대 출신 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707 특임대, UDT 같은 요즘은 네. 또 특수부대가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이런 군인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아예 좀 SF적인 미래 세계관에서 굉장히 강력한 한국군으로 나오는 아주 유명한 게임의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에 나오는 디바라는 캐릭터입니다. 오버워치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아주 일반인들한테 유명하진 않은데 게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꽤 히트를 친 게임이기도 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SF 기반의 총 쏘는 게임입니다. 아, 그런데 SF 기반이다 보니까 막 진짜 정규 소총 이런 걸 쏘는 게 아니라 뭐 레이저를 쏘는 사람도 있고 닌자가 나서 표창을 던지기도 하는데 이 캐릭터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고르면 로봇이 나옵니다. 근데 이족 보행 로봇이라고 하죠. 그 두 다리로 막 걸어 다니는 그런 로봇이 나오는데 설정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갑자기 거대한 기계 괴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각국이 뭔가 군사력을 증원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중장갑 이족보행 기갑부대를 신규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동한 로봇이 디바인 거죠. 근데 이 디바의 설정은 또 재밌는 게 보통 이런 총 쏘는 게임은 체력이 100인데 총을 맞아서 체력이 0이 되면 죽잖아요. 얘는 그 로봇이 터지면서 로봇 안에 타고 있는 조종사가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린 10대 소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이름이 있어요. 송하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가 나와서 다음 로봇이 다시 증원될 때까지 권총으로 막 싸우는 오. 어떻게 보면 목숨이 두 개인 그런 캐릭터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프로게이머 출신의 한국군 로봇 조종사라는 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비상탈출에서 싸우는 이 친구가 현재 원래는 10대로 시작을 했는데 게임이 업데이트되면서 지금은 20대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개인 캐릭터의 이력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게 이 친구는 한국에서 탑 티어를 가지고 있는 프로게이머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설명해요. 예. 그러니까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은 아니고 e스포츠 중에 이런 이족 보행 로봇을 타는 게임에서 세계 최강자가 된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로봇 부대를 처음 창설한 다음에 그러면 얘를 데려다가 특수 요원으로 키우자라고 해서 실제로 한국군에 입대한 캐릭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면 신기한 게 네. 목소리도 발랄하고 성격도 되게 재밌어요. 맨날 이렇게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막 이러면서 총을 쏘고 다니는 친구인데 이런 귀엽고 발랄한 소녀가 거대한 메카를 타고 막 적들을 휩쓸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재밌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면서 이 송하나 그리고 디바라는 캐릭터가 화제가 되고 동시에 한국에서 이런 캐릭터가 나온다가 사람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납득이 돼버린 어떤 순간이기도 한 거죠. 프로게이머 출신의 한국 로봇 조정사라는 네.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미지를 네. 가장 잘 보여주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항상 영화, 만화, 뭐 소설 여러 가지 대중매체가 어떤 국가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첫째는 이 나라가 얼마나 유명한가, 그리고 둘째로 그러면 그 나라의 유명함이란 건 어떤 모습으로 알려졌느냐인데, 사실 뭐 200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유명했느냐 하면 조금 애매한 게 있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해외를 나갔었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네. 노스, 사우스 이런 거 물어봤었어요. 네. 그리고 물어보지 않으면 보통 자팬, 차이나 뭐 이런 걸로 주로 물어봤었고, 한국이란 나라의 인지도는 굉장히 떨어져서 당시에 해외 나가신 분들은 약간 마음도 상하고 이런 적도 많았죠. 요즘은 완전 달라졌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날 한국, 우리 어디 나가면 다 한국말로 인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자기 뭐 BTS 좋아한다. 맞아요. 항상 네. 한국 가수 누구 좋아한다는 얘기 네.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중년들은 한 20년 전과 계속 비교가 되다 보니까 와, 우리가 정말 잘 나가는 나라가 됐구나라는 걸 실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 영화, 만화, 게임 뭐 다양한 콘텐츠에서 한국 혹은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또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묶어서 우리가 K컬처라고 부르는 네. 건데, 이 K컬처의 브랜드 상승에도 게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들에서 항상 1위는 한국이었고, 전 세계에 게임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K컬처가 뜨기 전부터도 한국하면 이미지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네. 저 밥 먹고 게임만 하는 나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그 서버 소개 문구에 보면 한국 서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발을 함부로 들여서는 안 된다. 아주 큰 각오를 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써 있을 정도로 한국은 이미 게임계에선 굉장히 좀 유명했었던 거죠. 세계에서 게임 잘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한류, 뭐 우리 옛날엔 그런 거 많이 했죠. 김치, 한복, 뭐 불고기 이런 전통 문화로서의 한국을 확 넘으면서 지금 우리의 한국은 어떤 이미지냐면 오버워치의 디바와 송하나가 보여주는 딱 그 이미지예요. 젊고 발랄하고 최신 트렌드에 매우 익숙한데 기계도 잘 다루고 게임도 잘하는 어떤 이미지가 이 오버워치와 디바라는 걸 통해서 외국인들은 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군의 날을 맞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얘기는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군이에요. 되게 중요한 건 네. 한국군 로봇이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 사실 딱 그 송하나의 모습이 그래요. K컬처 아이돌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을 어떻게 그릴까도 외국 입장에서는 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K컬처의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